1943년 5월 29일 북태평양 알류샨 열도 키스카 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해군 제51통신대는 오전 7시경부터 아투섬의 미군이 아닥섬의 미군 사령부로 보내는 평문 메시지를 포착했는데, 그 내용은 일본군의 마지막 결사적 공격으로 미군 진영이 큰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후방 지역까지 혼란 속에 퇴각했으나 곧 전열을 가다듬은 미군에 의해 5월 29일 일본군의 마지막 반자의 돌격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아투섬은 미군 상륙 이후 20일간의 전투 끝에 미군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이미 고립된 아투섬에 대한 지원을 포기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일본 수비대의 옥쇄로 끝난 이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본영은 5월 30일 아투섬 수비대의 전멸을 공표했고, 여기에서도 옥쇄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본영 발표에 이 단어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투섬의 일본군 마지막 돌격 결과는 일본군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직접 알 수는 없었고,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전멸 소식을 최종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일본 육군은 참모본부를 중심으로 이 전투 결과를 숨기려고 했으나 도조 히데키 육군 대신 등의 육군성 수뇌가 반대해서 전투 결과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미 해군성에서는 5월 30일에 아투섬 일본군 잔존 부대가 전멸했다고 간단히 발표했고, 곧이어 미국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대본영 발표를 인용해 아투섬 전투 결과를 보도했는데, 언론을 통해 일선 수비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야마모토 히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의 전사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소식에 이어 아투섬 수비대의 전멸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투섬 일본군 수비대를 지휘했던 야마사키 야스요 대좌는 이후 2계급 특진되어 최종 계급은 육군 중장이 되었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연일 야마사키 부대장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유년기부터 시작해 성장 과정과 군 생활까지 집중 커버하고 거의 군신으로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하는 대본영 발표와 관련해 매우 석연치 않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야마사키 대좌가 일제일단의 증언도 바라지 않았다고 대본영이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 야마사키 대좌는 전투 중 아투섬의 중앙에서 지원병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었는데요. 대본영에서는 아투섬에 대한 지원병력 파견이 실패한 것을 사실 보낼 수 있었는데 야마사키가 거절해서 실현 못된 것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본영 발표를 그대로 실은 일본 언론들도 야마사키 대좌가 단 한 명의 지원 병력도 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는 이미 전투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 상황에서 아투섬의 부대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본영의 거짓 발표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당시 총리 대신 겸 육군 대신이었던 도조 히데키와 육군 차관이었던 도미나가 교지가 히구치 키이치로 북방군 사령관에게 정작 아투섬의 야마사키는 증원 요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북방군 사령관이 집요하게 병력 증원 요청을 한 것이 괘씸하다며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야마사키 부대장을 비롯해 다른 아투섬의 장교들도 전투 중 수차례에 걸쳐 계속 증원 병력 파견을 요청했고, 다츠구치 노부오의 일기 등 자료에도 증원 병력 도착에 대한 희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투섬에 지원 병력을 보내지 못한 것은 위험 감수를 하기 싫어했던 해군의 태도가 원인이었으나, 사실은 1943년부터 나타난 일본의 전쟁 역량 약화가 더 큰 원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투수비대의 전멸 소식은 스기야마 하지메 육군 참모총장에 의해 히로히토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이 소식을 들은 히로히토는 최후까지 수고했다면서 격려의 말을 아투수비대에 전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스기야마 참모총장이 히로히토에게 아투섬 병력은 이미 전멸했기 때문에 전문을 타전해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했으나, 히로히토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전파를 송출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참모본부 작전과장이었던 사나다 조이치로의 기록에 의하면 아투섬에서의 전멸 소식을 들은 히로히토는 아무런 말이나 지시가 없었다고 말해 두 기록이 상반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로히토는 6월 초순에도 육군 수뇌부를 만난 자리에서 전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사나다 대좌는 히로히토가 육해군 간의 협동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말했고, 자신도 해군에 대한 불만을 크게 표시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도록 해군이 육군을 도우려는 생각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히로히토는 미군이 5월 11일 아투섬에 상륙한 이후 전황에 큰 관심을 가졌고 대본영 육해군부의 작전 지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히로히토는 또 시종 무관을 통해 육해군 간에 알력이 있으면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미군을 상대로 정면 승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다고 합니다. 아투섬 전투에서의 해군의 비협조와 관련해 당시 참모본부 제1부장이었던 아야베 키스주는 육군이 해군의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불평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투섬의 옥새를 기점으로 일본 육군과 해군의 갈등이 히로히토도 알아챌 정도로 대두되었고 그것은 아까 언급했듯이 바로 모자라는 전쟁 수행 능력으로 인해 배가 된 것이기 때문에 1943년 5월 이후의 일본군의 앞날은 참으로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알류샨 열도에서 또 다른 작전의 무대가 될 키스카 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카 섬도 아투와 거의 비슷하게 태평양 전쟁 초반인 1942년 6월에 일본군에 넘어갔습니다. 이 사진은 1942년 6월 6일 일본 해군 육전대가 키스카에 상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섬이 바로 미 해군 기상요원이었던 윌리엄 하우스가 일본군이 상륙하자 도망쳐서 50여일간 풀과 벌레를 먹으면서 연명한 끝에 일본군에 투항했던 그 섬입니다. 하우스 관련 이야기는 채널 홈페이지의 재생 목록 태평양 전쟁 25 북태평양 전역에서 바로 이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키스카는 이제 미군의 수중에 넘어간 아투에서 약 3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미군의 각군 사령부가 전부 모인 아닥섬에서는 약 4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키스카는 이제 미군에 포위된 형세인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키스카에서 10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미군이 1943년 1월에 상륙해서 활주로를 건설한 암치트카 섬에서 계속 공습을 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군은 키스카에 육해군을 합쳐 5,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유해 아투섬의 거의 2배였는데요. 키스카에 보급을 하면서 전투를 한 것은 이제 불가능했고 키스카의 모든 병력을 철수시키는 작전 명령이 아투섬 전투 종료 직후 내려집니다. 1943년 6월 10일 현재 키스카 일본군은 육군이 2,429명 그리고 해군이 3,210명으로 합계 5,639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아투섬의 일본군 병력의 거의 2배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투섬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철수를 성공시키는 것이 일본군으로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일본군의 키스카 철수 작전은 2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먼저 이 지역 제공권과 제해권을 전부 장악하고 있는 미군에 들키지 않게 초반에는 잠수함을 이용해 병력들을 소규모로 계속 철수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잠수함을 이용하면 사이즈에 따라 한 척에 40에서 100명 정도 수송이 가능한데 한 번 수송에 육군과 해군이 같은 수로 철수하게 되어 있었고 언제 있을지 모를 미군의 상륙에 대비해 환자와 비전투원부터 철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수송을 계속하다 보면 작전이 지연되고 발각되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서 7월이 지나고 이 해역의 안개가 짙어지면 수상함을 동원해 대규모 수송을 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아투섬을 그냥 놔둬서 옥수하게 만든 일본 해군도 이 작전에는 적극적이어서 육군 측에서도 해군의 성의가 보인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키스카 일본군은 탄약은 전투 한 번 치를 정도, 그리고 식량은 배급량을 줄인다면 7월 말까지 버틸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는 있었지만 그래도 철수 작전은 되도록 빨리 진행해야 했습니다. 일본군은 잠수함 13척을 이용해 바로 키스카 철수 제1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6월 23일까지) 해군 299명, 육군 55명, 군속 466명이 파라무시르로 철수했습니다. 23일까지 철수한 병력은 총 820명이었는데 자료에 따라 872명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잠수함들은 키스카에 병기와 탄약 125톤, 식량 106톤을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을 이용한 수송도 수상함을 이용하는 것보다 덜 위험한 것은 아니어서 키스카 근해에서 3척의 일본 잠수함이 미 해군에 의해 격침되어 버렸습니다. 6월 23일까지 잠수함을 이용해 철수한 키스카 일본군은 전체 병력의 약 15%였고 그 사이 잠수함 13척 중 3척을 잃어 더 이상 잠수함 수송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본군은 수상함 부대를 동원해서 더 늦기 전에 키스카 일본군을 한 번에 철수시키는 작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월 말에 아투섬 전투가 끝나고 미군도 이제 미국 영토인 알류샨 열도에서 단 하나 남은 일본군 근거지인 키스카 섬에 대한 상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총사령관인 킹케이드 제독은 1943년 6월에 해군 중장으로 진급했는데 키스카 상륙은 서두르지 않고 철저히 준비를 마친 후 실행하길 원했습니다. 아투섬 전투에 투입된 미군 총병력은 제7보병사단과 기타 병력 등 약 15,000명이었는데 전사 549명을 포함해 1148명 부상, 그리고 동상 등 비전투 손실이 1800명이 넘어 비록 승리했지만 미군의 피해가 매우 컸던 전투였습니다. 킹케이드 제독은 키스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키스카 상륙 부대를 이끌 지휘관은 찰스 콜렛 소장으로 일찌감치 정해졌고 키스카에 상륙할 병력의 총 규모는 5,000명의 캐나다군을 포함해 34,000명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또 아투의 경험을 살려 방수전투와 그리고 야전상해가 아니라 파카가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군은 아투섬의 일본군은 실제보다 훨씬 더 적게 예측했지만 키스카 일본군은 실제인 5,600여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약 1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키스카 상륙 작전은 오퍼레이션 카티지로 이름 지어졌고 아투 점령 이후 2달 반이 지난 1943년 8월 15일에 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군이 키스카 점령을 준비하고 있던 6월, 일본은 이미 철수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잠수함보다 더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상함을 이용한 철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당시 키스카 일본군은 이 작전을 비밀에 붙여 6월 12일에 대대장 이상의 철수를 통지했고 6월 20일경까지도 대대장 미만은 이 작전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은 키스카 섬 인근에 미국 구축함들이 상시 경계를 펼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키스카 병력을 일거에 철수시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원래 특설 순양함 2척에 3,000명 정도를 수용하고 나머지는 구축함으로 철수시키려고 했으나 이 함들은 기본적으로 화물선이고 항해 속력이 15노트밖에 안 되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작전엔 경순양함 2척에 각각 1,200명씩을 수용하고 구축함 6척에 각 420에서 480명씩을 수용해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구축함 5척을 따로 동원해 작전이 펼쳐지는 동안 경계를 막게 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여러 작전에서 계속 소모되는 구축함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구축함 11척이 참가하는 이번 작전도 다른 곳처럼 위험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투섬에 대한 보급 및 증원을 거부한 대신에 키스카 철수는 육군 뜻대로 도와주기로 했고 현재 키스카에 남아있는 해군 병력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작전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잠수함을 이용한 수송을 했던 제1기 작전에 이은 키스카 철수 제2기 작전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시작부터 일본 해군에서 일본 본토 동쪽과 북방 지역을 맡은 함대는 제5함대였습니다. 제5함대 사령장관은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인 1941년 7월부터 호소가야 보시로 중장이었는데 1943년 3월 27일 코만도르스키 해전에서 영 좋지 않은 전과를 거두어 금방 해임되었고 후임 사령장관을 가와세 시로 중장이 4월 1일부터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5함대의 일부로 구축함 6척으로 이루어진 제1수레전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도 원래 다른 곳에 배속되어 있다가 새 사령장관과 함께 제5함대로 편입되었습니다. 제1수레전대 사령관은 모리 도모카즈 소장이었고 당시 50세였는데 아투섬 전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943년 6월 6일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 지휘가 불가능하게 되고 사령관직을 물러나게 됩니다. 모리 소장은 이후 1년간의 요양 끝에 복귀해서 요코스카 해군 공창, 기뢰 실험 부장 등을 역임하고 종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모리 소장의 뒤를 이어 제1수레전대 사령관이 된 사람이 바로 기무라 마사토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무라 마사토미 소장은 이전에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1943년 3월 2일부터 4일까지 남태평양의 일본군이 대규모 선단을 구성해 동부 뉴기니 쪽에 지원 병력을 보내려다 이를 미리 알고 있던 미군과 호주군 항공대의 공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어 약 3,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수송작전이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를 연합군 측에서는 비스마르크해 해전이라고 칭하고 일본에서는 이 이름 이외에 해당 지역 지명을 따서 담피루의 비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무라 마사토미는 이때 수송선단을 호위하던 제3수레전대 사령관이었는데 연합군 항공기의 기총소사에 어깨와 허벅지 등 여러 군데 총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모리 도모카즈의 뒤를 이어 제1수레전대 사령관이 되어 북방으로 오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 키스카의 일본 육해군을 무사히 철수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무라 마사토미는 1910년에 해군병 학교에 41기로 입학해 1913년에 졸업했는데 입학할 때는 120명 중에 석차가 84등이었고 졸업할 때는 118명 중 107등이었습니다. 들어갈 때보다 더 석차가 뒤져서 졸업한 건데요. 해군병 학교 석차가 낮아서 해군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해군대학교 갑종학생과정엔 못 들어갑니다. 참고로 당시 일본 해군병 학교에서는 동기생들을 석차로 경쟁시키는 전통이 있어서 학교 내 자습실 책상 순번 그리고 침실 내 침대의 순번도 석차에 따라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해군병 학교 과정을 전부 마친 후의 석차 혹은 동기생들 간의 선임 순위를 해먹 넘버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무라 마사토미는 이 해먹 넘버가 낮아서 해군성이나 군령부 등 해군 중앙에는 못 들어갔고 주로 일선함대에서 수레전의 전문가로 경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인품은 호방에서 휘하 장교나 수병들에게도 크게 야단을 치지 않는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석 달 전의 임무에서 본인도 부상을 입고 큰 실패를 겪은 기무라 소장은 또 한 번의 기회인 키스카 철수 작전에서는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일본군도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작전 중에 구축함 손실이 분명히 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섬 각지의 부대들이 철수선단 탑승 예정지로 전부 집결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약 이틀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미군이 폭격을 하다가 비어있는 진지를 보고 철수 작전 진행을 눈치채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작전에서 또 중요한 점이 일정이 지연되지 않게 신속히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근 해상에 안개가 많이 끼어 미군의 공습을 안 받을수록 일본군에 유리했습니다. 이를 위해 잠수함 몇 척을 작전 시작 전 미리 키스카로 파견해 기상 상황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일본 해군도 이 작전에 대해 별로 자신 없어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해군은 육군 측에 철수하는 병사들이 전부 휴대병기를 버리고 승선할 것을 요청했는데 전부 들고 타면 혹시 있을지 모를 해군의 전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육군 측 참모가 전후 회상을 남긴 것이 있는데요. 총을 버리고 승선하는 것을 해군 측에서 강하게 요구했는데 바로 이 표현, 즉 해군 측에서 격분한 채로 또는 흥분한 채로 총을 버릴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해군에서 육군에 방해되니까 이것저것 다 들고 탈 생각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는 건데 이 일화를 보아도 해군 측에서 얼마나 이 작전에 대해 신경이 곤두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에 쓰이는 암호서도 해군 것을 이용하도록 해서 육군에서 관련 사항을 타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군에 의뢰하는 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군 측에서 전부 이 작전을 실행하기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고가미네이치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철수작전에 매우 관심이 많았는데 남태평양에 집중하기 위해 전선을 축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본군은 철수작전일을 Z1로 칭하고 이를 7월 12일로 일단 정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비밀 유지에 노력하면서 키스카섬 인근 기상을 세밀히 관찰했고 원래 출격일보다 하루 앞선 1943년 7월 7일 키스카 철수 기호 제2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일본 시간 오후 7시 30분 파라무시르에서 출항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미군이 장악한 아투섬을 남쪽으로 멀리 돌아 키스카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이틀 뒤인 7월 10일 전체 루트의 중간 정도 위치까지 도달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12일에 키스카에 돌입해 병력들을 철수시킬 예정이었고 계속 기회를 보았으나 키스카 근해에 안개가 끼지 않고 날씨가 좋아 예정일에 돌입하는 것은 취소되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그 이후에도 계속 키스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기하면서 기회를 보았으나 기다리던 안개는 끼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미 함대가 움직인다는 보고까지 들어옵니다. 계속 기회를 기다리던 일본 함대는 결국 키스카 돌입을 일단 포기하게 됩니다. 이날이 7월 15일이었습니다. 기무라 제독의 이 같은 조치는 조금 과하게 신중하다고도 볼 수 있었지만 항공대 지원이 없이 작전을 펼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기무라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어서 그걸 생각해 본다면 나름 이해되는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해상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해 연료도 모자랐던 일본 함대는 곧 파라무시르로 귀향했습니다. 키스카 일본군도 철수를 위해 승선 위치까지 모였다가 다시 전부 원위치로 복귀했습니다. 기무라 제독은 이때 강행 돌입을 주장하는 장교에게
돌아가자. 돌아가면 다시 올 수 있으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설득하고 성공할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작전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의 회상에 따르면 히로히토가 매우 걱정하면서 작전의 성공을 기원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기무라 제독이 출항한 이후 계속 키스카에 돌입하지 않자 해군 군령부와 연합함대 등에서는 매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때 연합함대에서 제5함대에 전문을 보냈는데 어떻게 되었던 작전을 실행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육군참모본부 제1부장이었던 아야베 키츠주는 이걸로 키스카 철수는 단념하는 것이냐고 해군 측에 물었고 당시 군령부 제1부장으로서 작전 담당이었던 나카자와 타스쿠 제독은 강한 어조로 철수 작전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작전이 실패하자 대본영과 연합함대에서는 제5함대에도 많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7월 15일 기무라 제독의 작전이 취소되었는데 보름 전인 6월 30일 남태평양에서 카트윌 작전이 시작되어 미군이 솔로몬의 인근 여러 곳에 상륙했습니다. 일본은 북방을 빨리 해결하고 남태평양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또 늦어지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연합함대는 작전 포기 전문이 들어오자 당일 2번에 걸쳐 작전 실행을 요구하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7월 19일에는 연합함대 참모부장 고바야시 켄고 소장이 파라무시르의 제5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작전 실행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기무라 제독을 따라갔던 각 구축함 함장들은 기무라 제독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고 귀향하자마자 들려온 함대에 대한 비판에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기무라 제독은 이런 비판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탑승했던 경순양함 아부쿠마에서 낚시를 하거나 참모와 바둑을 두면서 다시 안개가 끼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일본은 1943년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유조선의 상실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전쟁 수행을 위한 연료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남태평양보다 우선순위가 뒤지는 북방 전역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 기무라 제독이 제5함대 가와세 사령장관과 키스카 철수 작전 얘기를 나눌 때 배석한 참모로부터 키스카 철수에 쓸 수 있는 연료는 작전을 2번 수행할 수 있는 분량밖에 없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작전 실패 이후 다시 돌아왔을 때 정박하고 있는 함정에서 연료를 조달하겠지만 다음 작전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제5함대는 제2차 출격을 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키스카 돌입에 대한 최종 명령권을 기무라 제독이 아닌 가와세 사령장관이 가지도록 합니다. 기무라 사령관에 대한 해군 상층부의 불신이 묻어나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의 키스카 철수 작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작전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개전 초기에 동남아의 유전지대를 신속히 확보해서 이후의 전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개전 다음 해인 1942년에는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점령한 원유지대에서 약 40억 리터의 원유를 생산하고 이 중 16억 리터를 전쟁 수행 등 용도로 일본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각국의 2020년대의 원유 소비량에 비하면 사실 매우 적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1943년에는 일본 점령 지역의 원유 생산량이 약 80억 리터에 달했습니다. 중요한 건 생산량의 절대 수치보다 일본으로 보내지는 양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1942년 중반부터 원유를 싣고 올 유조선의 부족에 대한 논의가 일본 내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43년 중반부터는 격화되는 연합군과의 전투로 해상 운송이 점점 곤란해져서 1944년에 들어서면 전쟁 수행용으로 일본으로 보내지는 원유의 양이 1942년에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43년부터 압박을 느끼기 시작한 일본의 원유 사정은 이미 1943년 7월 7일에 출격해서 키스카 주둔군을 철수시키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일본군의 키스카 철수작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군다나 일본군이 미군 항공기를 피하기 위해 기다리는 안개가 가장 많이 끼는 시기도 7월에서 8월로 넘어갈수록 계속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낭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2차 출격은 기무라 제독이 파라무시르로 귀향한 일주일 후인 1943년 7월 22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날짜는 25일 이후 키스카 인근에 안개가 낄 것이라는 일본 기상대의 예보에 따랐습니다.
한편 이미 아투섬에서는 5월 말에 전투가 끝나기 전부터 미국군 공병대가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 활주로는 6월 8일경 가동에 들어갔는데 일본군이 건설하던 활주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아투섬에서 파라무실까지의 거리는 약 1200km. 미군은 이제 파라무시르 폭격도 시도할 수 있는 상태에 와 있었습니다. 활주로 완공 약 한 달 뒤 미군은 7월 11일 B-25 폭격기 8대로 파라무시르 공격에 나섭니다. 미군은 이 공격에서 8톤의 폭탄을 어디엔가 퍼부었는데 캄차카 반도인지 파라무시르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군은 결국 얼마 뒤인 7월 18일 다시 한번 파라무시르 공습을 시도하는데 이번 공격에는 B-24 폭격기 6대가 동원되었습니다. 미군 폭격기들은 파라무시르를 제대로 찾아 폭탄을 투하하고 아무 피해 없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아직 키스카에 대한 제2차 출격 이전이었던 카와세시로 제5함대 사령장관은 파라무시르 활주로에 폭탄이 떨어지자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이 폭격은 큰 피해는 주지 못했으나 둘리틀 폭격을 포함해 일본 본토에 대한 두 번째 폭격이었으며 미국 영토에서 이륙한 폭격기에 의한 폭격으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은 이후 쿠릴 열도에 대한 방비를 더 증강하게 됩니다. 이날의 출격에는 제5함대 사령장관 카와세시로 중장이 경순양함 타마에 탑승하고 기무라 제독이 이끄는 철수선단을 따라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작전의 실패로 키스카 돌입의 명령권은 카와세 중장에게 있었는데 제1차 작전 취소에 대해 자기들이 비판을 받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제1수레전대 장교들이 함대 사령부는 왜 맨날 후방에서만 지휘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고 제5함대 사령장관이 최종 돌입 여부를 결정할 거면 직접 와서 봐야 된다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령장관은 제5함대의 중순양함 나치에 탑승하고 갈 수도 있었지만 중순양함은 경순양함보다 연료를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타마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7월 22일에 파라무실에서 출격한 일본 함대는 계속 키스카로 향했는데 일본 함대 인근 해상의 안개로 일부 함들이 대형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두 달 전인 1943년 5월에 취역한 최신형 구축함 시마카제가 따라왔는데 이 구축함에는 일본이 개발한 레이더인 22호 전탐이 탑재되어 있어 안개 속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미 함대에 대한 경계를 실행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계속 키스카에 돌입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일본 함대가 출항했던 당일 미 해군은 전함 3척, 중순양함 4척, 경순양함 1척, 그리고 구축함 9척으로 이루어진 함대를 구성해 키스카를 포격했습니다. 포격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쪽 해역을 정찰하던 카탈리나 비행정 한기가 레이더로 7척의 일본 함정을 포착했다고 보고합니다. 킨케이드 제독은 이것을 키스카에 대한 일본군의 대규모 보급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키스카로 가 있는 함대에 이를 찾아 격파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미 함대는 레이더에 나타난 이 여러 개의 괴물체를 놓쳐버렸고 킨케이드 제독은 추가로 함정을 파견하고 미 함대에 키스카로 가는 항해로를 막도록 했습니다. 이날이 7월 25일이었습니다. 7월 26일 오전 1시 미 전함 미시시피의 레이더가 7개의 괴물체를 포착했고 곧이어 다른 함들의 레이더도 같은 괴물체를 포착합니다. 미 함대는 곧 이 괴물체들의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포격 중에 이 괴물체들은 속도와 방향을 바꾸기도 했지만 이후 이 괴물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미 함대는 아무것도 발견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7개의 괴물체를 세븐 레이더 핍스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을 따서 이날의 포격을 배틀 오브 더 핍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키스카 철수를 위해 오던 일본 함대는 레이더가 포착한 위치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미국 함대가 본 것은 제2차 출격에 나선 일본 함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괴물체들이 일본 잠수함 혹은 레이더 오작동이라는 설도 있었지만 1990년대 초반에 괴물체에 대한 미군 기록을 알류샨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선장들이 검토한 결과 바로 알류샨 열도 근해를 매년 7월에 지나가는 이 세 대의 야간 비행 패턴과 일치했다고 합니다. 현재 알류샨 열도에서 어선들은 여름에 미군이 했던 것처럼 이 세 대를 레이더로 포착해서 이 새들이 먹는 어류가 위치한 곳으로 가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증언을 한 선장들은 1943년에 미군 레이더 기록을 보자마자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린 것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배틀 오브 더 핍스에 대한 가장 신뢰성 있는 설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일본 함대는 키스카 도리빌인 Z2를 7월 28일로 잡고 있었는데 키스카 부근 날씨 예측에 집중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던 7월 26일 시계가 200m밖에 안 되는 짙은 안개로 인해 일본 함들 일부가 서로 충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5함대 사령부는 언제든지 키스카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데 집중했고 기무라 제독을 중심으로 한 제1수레전대는 일본 함대에도 어려운 안개 속 항행과 대잠 초계에 신경을 쓰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때 미군은 키스카에 대한 폭격을 한층 강화해서 7월 26일 하루에 12회 약 46기의 미군 폭격기가 키스카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7월 27일 일본 함대는 도리비를 29일로 하루 더 연기했고 7월 28일에 북동쪽으로 침로를 잡고 11노트의 속력으로 키스카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빌이 다음 날로 다가왔지만 이때 날씨는 안개가 끼었다 개었다를 반복해서 예정대로 키스카 섬에 돌입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와세시로 제5함대 사령장관은 타마의 함장이었던 카미 시게노리 대좌에게 의견을 물었고 적극 과감한 성격이었던 카미 함장은 예정대로 돌입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28일 아침 침묵 중에 생각을 거듭하던 카와세 사령장관에게 카미 함장이 다가가 우물쭈물하면 기회를 놓친다며 돌입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카와세 사령장관은 최종적으로 작전 실행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28일 보급대를 본대에서 분리시키고 계속 키스카로 다가왔습니다. 28일 저녁 때부터 인근 해역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타마에 탑승했던 일본 제5기상대장 이시하라 히데오 중좌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키스카로 향하는 해역에 비와 짙은 안개를 포함한 큰 저기압이 형성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기상 상황이 작전에 알맞게 돌아가자 제5함대 지휘부는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다시 날이 바뀌어 7월 29일이 되었고 안개는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이날 오전 6시경 카와세 사령장관은 기무라 사령관에게 현재 기상 상황이 키스카 돌입에 최적이며 이것은 천우 신조라고 타전합니다. 이어 키무라 제1수레전대 사령관은 같은 날 오전 11시 25분 전체 함대에 전문을 보내 키스카에 돌입 예정이며 협동 일치해서 임무 달성을 기하라고 명령합니다. 7월 29일 오후 3시 30분경에 일본 함대의 위치는 키스카에서 약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4시경에는 키스카 섬의 남단을 함대에서 육안으로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스카에 돌입하면서 일본 함대는 배틀 오브 더 핍스가 벌어진 해역을 통과하는데요. 7월 28일에 미 함대는 키스카 동쪽 어느 해역에서 유조선 페스코로부터 재급유 중이었습니다. 배틀 오브 더 핍스가 없었다면 일본 함대는 미 함대를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미 함대는 전함만 아이다호, 미시시피, 뉴멕시코 3척에 순양함 5척에 구축함 9척이어서 일본 함대는 정말 큰 위기를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본 함대가 미 함대를 만나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천우 신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함대는 계속 키스카로 접근했고 더 가까운 섬 동쪽보다 서쪽을 도는 방법을 택합니다. 섬의 동쪽으로 돌입하면 키스카 남동쪽 암치트카 섬 북은 미군에 발각될 우려가 있어서였습니다. 일본 함대는 키스카 해안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섬을 돌아 목적지에 돌입했습니다. 이때가 오후 6시 40분이었습니다. 이날 키스카 일본군은 오후 4시 25분부터 함정이 접근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키스카 일본군은 철수를 쉽게 하기 위해 이전부터 섬 중요 루트에 자동차 도로를 만들었고 이는 철수하는 병사들이 신속하게 모이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항구 바깥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지만 항구 안에는 시계가 양호해서 병사들의 승함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든 무기를 전부 버리고 구출하러 온 배에 신속히 옮겨 탔고 일본 함대가 승함 작업을 전부 마치고 키스카를 떠난 시각은 오후 7시 35분으로 당시 키스카에 남아있던 5,200명이 조금 안 되는 병사들이 전부 철수하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평순양함 아부쿠마와 기소에 각각 1202명과 1189명, 구축함 유우구모, 카자구모, 아키구모, 아사구모에 각각 479, 478, 463, 476명, 그리고 구축함 우수구모와 히비키에 각각 478, 418명씩 해서 키스카 섬에서 철수한 일본군 전체 숫자는 5,183명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함대는 즉각 파라무시르로 향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키스카에서 남쪽으로 멀리 돌아 파라무시르로 돌아가는 루트를 택했습니다.
7월 31일 키무라 마사토미 제1수레전대 사령관은 키스카의 병력을 전원 구조해서 귀향 중이며 이상 없다는 전문을 파라무시르로 보냅니다. 일본 함대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에 걸쳐 전부 파라무시르로 귀향했습니다. 이렇게 키스카 주둔 병력을 철수시키는 일본군의 기에오 작전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히구시 키이치로 북방군 사령관은 7월 31일 삿포로에서 파라무시르로 직접 마중을 나갔고 고가미네이치 연합함대 사령장관도 7월 31일 키스카 철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일본 함대의 노고를 치하하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카와세시로 제5함대 사령장관은 8월 2일, 8월 1일자로 키스카 철수 작전이 완료되었음을 타전했습니다. 이 공로로 키무라 제독은 히로히토를 직접 만나서 격려를 들었다고 하고 황궁으로부터 장교와 병사들에게 선물이 주어졌다고도 합니다. 키무라 마사토미 제독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전쟁이 더 진행되면서 이 채널에서 더 등장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태평양 알류샨 열도에서 일본군이 장악했던 아투와 키스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채널의 북태평양 전역 시리즈를 전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투섬의 일본군은 미국인 민간인을 사살했고 이후 일본군 전체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미국인 포로에 어느 정도 좋은 대우를 해줬던 키스카의 일본군은 아투섬의 일본군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고 전부 살아 돌아왔습니다. 일본군의 키스카 탈출이 끝나면서 이제 아투섬과 키스카섬에 일본군은 존재하지 않지만 북태평양 전역이 전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후의 내용은 아마도 단편으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질 내용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3년에) 일본군은 북태평양 알류샨 열도 서부를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점령하고 있었고 5월 말에는 가장 서쪽의 아투섬에 상륙한 미군과 혈전을 벌이고 수비대가 전멸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근거지인 키스카섬에서는 미군이 또 한 번의 대규모 상륙 작전을 준비하는 사이 쿠릴 열도의 파라무실에서 출항한 일본 함대를 타고 키스카 주둔군이 전부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때가 1943년 7월 하순이었고 따라서 알류샨 열도에 일본군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일본군이 전부 철수했다는 사실을 미군은 이때 알지 못했고 오퍼레이션 카티지로 이름 지어진 키스카섬 상륙 작전을 8월 15일로 잡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미군은 키스카를 계속 폭격해왔고 이 지역의 정찰기를 수시로 파견해 감시했는데 미군 카탈리나 정찰기 한 기가 키스카섬 남서쪽에서 레이더로 무언가를 포착합니다. 키스카를 감시하는 B함대는 바로 얼마 전 배틀 오브 더 핍스에서 괴물체에 포격을 퍼부었고 얼마 안 있어 또다시 레이더에 괴물체가 포착되자 무언가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고 키스카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더 조이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전함을 포함한 미함대는 7월 한 달 동안 키스카에 8차례 함포 사격을 가했고 당시 이 지역 미 항공대가 11스 에어포스 제11공군이었는데 총 359기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항공기들을 대거 동원해 이미 비어있는 키스카에 대규모 폭격을 퍼부었고 일본군이 철수한 지 약 일주일 뒤인 8월 4일에는 약 137톤의 폭탄을 키스카에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권유하는 전단도 대량 살포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전단지는 미군이 키스카에 1943년에 뿌린 것 중 하나인데요. 북태평양 지도 중간에 키스카 섬이 보이고 이 왼쪽 문구를 의역하면 남의 모습이 불쌍한 것을 동정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긴 키스카가 일본에서 3600km 떨어져 있다는 말도 있어서 키스카까지 와서 고생하니까 불쌍하다는 의미의 일본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항복 전단을 읽을 일본군은 7월 말 이후에는 키스카 섬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군은 철수작전을 진행하는 총 16척의 일본 함대를 이후까지 전혀 복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8월에 들어서서 키스카를 계속 공격하던 미군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일단 키스카 지역이 짙은 안개에 계속 쌓여 있어서 지상을 관찰하기 쉽지 않았고 안개가 잠시 걷히는 순간에도 항공기 승무원들은 지상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폭격 시에 일본군은 항상 방공호에 숨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것보다 더 이상한 상황이 미군 조종사들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투하된 폭탄으로 인해 생긴 구덩이가 시간이 지나도 메워지지 않았고 차량과 선박 등이 똑같은 위치에 며칠이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때 미군 조종사들은 키스카에서 대공포 사격을 받았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 조종사들은 키스카 상륙을 위해 미국에서 바로 보내진 신참 조종사들이었고 경험이 많은 조종사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베테랑 조종사들은 미군 폭격기들이 저공으로 날아서 대공포에 좋은 타겟이 되었음에도 7월 27일부터 일본군의 대공 사격이 전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군 베테랑 조종사들은 혹시 일본군이 철수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미군이 이 섬을 계속 여러 함정의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직접 보기 전까지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래스카 디펜스 커맨드를 지휘하는 사이먼 버크너 소장은 이에 대해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확실한 결론을 못 내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서부 지역 방위사령관인 드윗 장군은 일본군이 산속에 숨어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고 아투섬 상륙을 도왔던 해병대 소장 홀런드 스미스는 일본군이 이미 키스카에서 철수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미군 장성들은 총지휘를 맡은 킹케이드 제독에게 미리 정찰대를 키스카로 파견하길 제안했으나 킹케이드 제독은 만약 일본군이 없으면 상륙 자체가 좋은 훈련이 될 것이고 일본군이 있다면 정찰대가 크게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규모 상륙 작전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1943년 7월 30일 카티지 작전이 최종 승인되고 D-Day는 8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미군은 키스카 상륙 작전에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아투섬 전투를 치른 제7보병사단은 17, 32, 159연대로 이루어졌었는데 실제 전투를 치른 17, 32연대 중 17연대가 다시 상륙에 참가하고 개편 전에 7사단에 있었던 53연대와 새로 184보병연대가 7사단으로 배속되어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 계속 주둔하고 있던 제4보병연대와 미국에서 새로운 제87 산악보병연대, 추가로 미국 캐나다 합동으로 만들어진 특수전부대인 퍼스트 스페셜 서비스 포스 브리게이드, 그리고 제13 왕립 캐나다 보병여단이 키스카섬 상륙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병력은 미국 캐나다 특수전부대가 약 2,500명, 캐나다 여단이 5,300명, 제4보병연대와 제87 산악연대가 각각 5,000명, 그리고 7사단 병력이 대략 16,600여 명으로 전체 총병력은 34,426명에 이르렀습니다. 아투섬 전투에 동원되었던 미군 병력의 2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이 사진은 왼쪽에서 두 번째 앉아있는 킹케이드 제독과 미국 캐나다 장성들이 한데 모여 아닥섬의 사령부에서 키스카 상륙 작전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미국 캐나다군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키스카를 향한 작전 시작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닥에서 키스카로 출항을 기다리는 연합군 함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연합군은 1943년 8월 13일 아닥에서 출항했습니다. 1943년 8월 13일은 13일의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상륙 작전에는 약 100여 척이 넘는 군함이 수송선을 호위했습니다. 연합군 함대는 D-Day인 8월 15일에 맞춰 키스카 북방 해상에 도달했습니다. 미군과 캐나다군의 상륙 예정 위치는 위 지도와 같았습니다. 미군은 8월 15일 이른 아침 키스카 섬에 상륙했고 예상대로 아무런 저항도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상륙정이 키스카에 접근하는 모습을 찍은 것인데 미군을 실은 상륙정일 수도 있고 미군과 다른 곳에 상륙한 캐나다군을 실은 상륙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군 상륙정이 키스카 안에 병사들을 내리는 모습을 미군 항공기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도 첫날 키스카에 상륙하는 미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뜻 봐도 별로 긴장감은 없어 보입니다. 이 사진은 8월 15일 아침 미군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키스카해 안에 상륙한 미군 병사들이 보급 물자를 양육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군 상륙 당일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약 14개월 전 일본군이 키스카에 상륙할 때 주둔했던 미 해군 기상요원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 2명은 일본군 상륙 당일 키스카에 없었고 나머지 10명 중 2명은 일본군에 사살되고 8명은 전부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이 50여일간 혼자 버티다가 항복한 찰스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개 이름이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데 이 개는 어느 미해군 장교가 키스카에 주둔하던 기상요원들에게 준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미군이 상륙했을 때 이 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미군이 상륙 첫날 일본군 통신소 앞에서 찍은 이 사진의 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진 설명에는 재퍼니즈 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본에서 기르는 개 같아 보이지는 않고 이 개가 익스플로전이 맞다면 당시 미군 진지 근처에 있었을 이 개를 일본군이 1년 이상 길렀든지 아니면 일본군에게서 도망쳐서 야생에서 1년 이상 살아남았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15일 오후 4시까지 약 6,500명의 미군 병력이 키스카에 상륙했습니다. 상륙한 미군, 특히 아투섬 전투를 경험한 병사들은 산지 어딘가에 일본군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6일 섬의 조금 더 북쪽에 캐나다군이 상륙했고 역시 일본군을 발견 못합니다. 8월 15일과 16일은 섬 내부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시계가 매우 나빴습니다. 초반 상륙이 이루어지고 연합군 측은 키스카에 일본군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 함대는 키스카에 대한 함포 사격을 계속 퍼부었지만 8월 16일이 지나면서 함포 사격을 절반으로 줄이게 됩니다. 짙은 안개에 차가운 비까지 내려 키스카의 분위기는 매우 음산했고 긴장한 미군과 캐나다군은 움직이는 것에는 일단 사격을 가하고 보았습니다. 연합군은 전진하면서 일본군이 설치한 부비 트랩에 걸려 크게 당황했고 산지를 올라가면서 맞닥뜨린 일본군 진지에는 전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본군 진지에는 일본군이 버리거나 파괴한 무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막사에는 철수하는 일본군이 미군을 놀리는 낙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일본군을 만날까 긴장한 연합군과 안개로 매우 좋지 않은 시계가 겹쳐 연합군 병사들 간에 오발 사고가 발생해서 17명의 미군이 전사했고 4명의 캐나다군도 사고 혹은 부비 트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미 구축함 엠러 리드가 키스카 근해에서 일본군의 기뢰를 건드렸고 이 사고로 엠러 리드의 함 후미 쪽이 절단되어 5인치 포와 함께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진은 기뢰 사고로 후미 부분이 사라진 엠러 리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고로 70명의 수병이 목숨을 잃었고 4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상륙 4일째인 8월 18일까지 미군은 키스카에 일본군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으나 미군 수뇌부에서는 1902년에 키스카를 방문한 누군가가 키스카에는 일개 사단이 들어갈 만한 동굴이 있다고 했다면서 계속 수색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물론 그런 동굴은 없었고 8월 24일 미군은 최종적으로 키스카 점령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본군은 전부 무기를 버리고 탈출했고 이 사진에는 노획한 일본군 기관총으로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연합군 병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일본군 깃발을 노획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이고 이 사진은 일본군이 아마도 수상기를 넣어두었던 경납고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함포 사격이나 폭격으로 이렇게 파괴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진에는 이 채널에서 많이 등장했던 일본 2인승 잠수정 가표적이 보이는데 아마도 크기가 작아서 보관이 쉬운 관계로 배치되었다가 철수 시 버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미군과 캐나다군의 키스카 점령 작전은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되었습니다. 카티지 작전에 관한 여러 자료가 일치하는 것은 연합군의 최종 사상자가 313명이라는 것이고 이 중 91명 혹은 92명이 사망자이고 나머지는 부상자입니다. 적군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섬에 대한 점령 작전치고는 꽤 대가가 컸는데요. 미국의 타임지에서는 카티지 작전 수행을 비꼬아서 단어를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바로 젠프, 조인트 아미 네이비 파울업, 육해군 협동으로 엉망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군은 점령한 키스카에 서둘러 활주로 공사를 시작했고 2주 만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키스카 점령 작전이 완료되어 알류샨 열도를 전부 미군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미군 서부지역 방위사령관 드윗 장군은 또 하나의 제안을 하는데 병력을 5만 명으로 늘려서 아예 쿠렐 열도의 파라무시르를 점령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미군 합동참모본부는 1943년 9월에 이 제안을 열흘 동안 고려했는데 아직 소련이 일본과 전쟁을 선포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련의 지원이 없으면 캄차카 반도 바로 아래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곤란한 면이 있었고 이쪽을 힘들여 공격해도 일본의 자원 보급로가 막히는 것이 아니어서 비효율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로 알류샨을 비롯한 이쪽 지역의 날씨가 너무 험악해서 보급로 유지나 작전 수행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군 수뇌부는 킹케이드 제독에게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자마자 파라무시르를 공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명령하지만 미군의 쿠릴 열도 공격은 결국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알류샨 열도를 중심으로 한 북태평양 전역이 모두 끝났습니다. 북태평양 전역에 참전했던 미군 중 일부는 이후 남태평양 전선에서 또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북태평양 전역 시리즈는 1942년 일본군 잠수함의 미 본토 공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의 여러 전투를 전부 다루었으니 다른 영상들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